만에 날씨가 가을에서 초겨울로 바뀌었습니다. 밤사이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졌고 11월 초반부터 계절의 널뛰기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쾌청하고 선선했던 가을 날씨가 하루 만에 초겨울로 급변하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러운 한파에 대비하지 않으면 자칫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전쟁에서 추위는 전술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패전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 1941년 가을, 소련을 기습 공격한 히틀러는 단기간에 모스크바를 점령하려고 했지만 전투가 예상보다 길어진 탓에 전장에서 겨울을 맞는다. 모스크바의 혹독한 추위를 처음 겪은 히틀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했는지 이번 주 뉴스멘토리 전쟁과 사람에서 알아본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뉴스멘토리 전쟁과 사람, 안녕하세요.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주입니다. 2020년 봄, 여름, 가을은 지났습니다. 이제 겨울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쓸쓸한 가슴. 아니 아직 가을이 한창인데요, 선배님. 무슨 벌써 겨울이에요. 아니 보통 우리가 가을하면 독서의 계절, 지식의 계절, 네. 배움의 계절을 떠올리곤 하는데요.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가을에도 어김없이 전쟁과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계절과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임영하 소장님, 태상호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을입니다. 선배님은 안 어울리게 가을 좀 타시는 것 같고 두 분은 어떠세요? 원래 전쟁사 하면 가을 타면 안 돼요. 오. 천고마비라는 게 원래 전쟁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냉정해져야죠. 가을은 전쟁을 대비하는 달이다. 아니, 그 전쟁의 계절. 아, 군사 전문 기자에 있어서 가을은 사실은 정말 바쁜 시기예요. 날씨가 좋아지니까 많은 행사들이 열리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번 연도엔 코로나 때문에 네네. 그런 행사들이 하나도 열리지 않는데요. 가을을 타긴 타는데 일단 좀 그렇습니다. 네, 이런 가을의 한 가운데서 오늘도 전쟁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시나요? 전쟁에서 중요한 게 이제 준비죠. 그러니까 계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절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한 것에 대한 교훈으로서 1941년 독일의 소련 침공과 모스크바 공방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1년 세계대전 한참 진행이 되고 있을 때다라고 알고 있는데 히틀러가 소련을 침공했었잖아요. 네, 근데 당시에 소련이 그렇게 약한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소련 침공을 했단 말이죠. 1941년 6월 22일에 독소전쟁이 개전이 됩니다. 네. 근데 이 배경이 뭐냐 그러면 좀 복잡한데 이것도 나폴레옹 전쟁 비슷해요. 영국이 남아있고 네. 그러네. 히틀러는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영국이 저게 소련 믿고 저러는 것이지. 그러네. 어쨌든 굴복을 시켜야 돼. 이런 게 있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게 이길 확률이 있어야 전쟁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건 비슷한데 네. 중요한 건 독일이 소련을 쉽게 봤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첫째, 그때 서유럽에서 너무 쉽게 이겨가지고 자신감이 그야말로 업이 됩니다. 우리는 뭐 세계 최고의 기갑군단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당시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이죠 그때. 네. 그때 소련은 혁명이잖아요. 사회주의 혁명을 했던 때니까 반혁명 세력이 굉장히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독일군이 밀고 들어가서 단번에 소련군을 괴멸시키면 분명히 러시아에서 혁명이 나서 스탈린 정권이 뒤집어질 것이다. 10주면 러시아 중심부를 점령할 수 있고 정권은 바뀐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폴레옹이랑 많은 게 비슷하다. 맞아요. 지난주. 네. 그러면 독일은 소련이 혁명으로 내부가 분열되어 있으니까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독일은 어떤 계획을 세웠나요? 독일과 소련은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었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 이 좀 숨겨진 미래 같은 그런 걸 하게 되죠. 사실은 1차 세계대전에 패망을 한 독일은 자국 내에서 무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 새로운 좀 위험해 보이는 그 어떤 것을 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국 내에서 전차의 이 개발이나 생산이 좀 힘들어지자 소련하고 짜서 소련 내에서
이 양국이 동시에 전차를 개발할 정도로 이 상호 간의 이 물밑에서 굉장히 끈적끈적한 관계를 유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이런 관계를 계속해 나갈 생각은 처음부터 아예 없었어요. 히틀러의 사상은 아리아인 우월주의죠. 그렇죠. 근데 아리아인 우월주의에 제일 상반되는 이데올로기가 바로 소련의 공산주의입니다. 아하. 그래서 이 공산주의의 토대인 소련과 이 양립할 수 없다라는 건 벌써 그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 있으면서도 혹은 맺기 전에도 히틀러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1937년에 스탈린이 군부에 대한 대숙청을 단행을 합니다. 그래서 장교단 약 8만 명 중에 한 3만 명 이상이 이 숙청을 당하죠. 근데 그냥 숫자로 봐도 8만 명 중에 3만 명 이상 대단한 숫자인데 특히 능력 있는 군 경험이 있고 전쟁 영웅 같은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을 제일 먼저 숙청을 합니다. 원수 5명 중에 3명이 숙청을 당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보병 혹은 전투부대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연대장 중에서는 네. 연대장 총수의 한 50%가 숙청이 됩니다. 이거를 히틀러는 딱 보고 있자니 야 그러면 이건 그냥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그냥 다 무너지겠다. 이 군을 벌써 스탈린이 네. 고맙게도 무너뜨려 놨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보통 30% 정도 희생을 하면 괴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 히틀러의 6주 전략 이 정도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사실 정확히 6주는 아니고 6주에서 10주 정도 생각했어요. 네네. 그래서 뭐 그때 유행하던 말이 한 번 걷어차면 썩은 문처럼 부서질 것이다. 근데 이제 그렇다 아무 생각 없는 건 아니니까 국경지대에 있는 소련군을 기습적으로 공격해서 섬멸시키고 쾌속 진군을 하면은 빠르면 모스크바까지 6주이면 들어간다. 그리고 당시에는 모스크바를 기점으로 이 서쪽에 사실 소련의 모든 군수 산업 이런 게 집중돼 있거든요. 네. 동쪽은 좀 이렇게 뭐랄까 좀 낙후 지역이었잖아요. 네. 그렇게 들어가서 소련군을 섬멸시키면 소련군 주력 부대가 섬멸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모스크바 서쪽에 대개 군수 산업지대가 네. 산업 생산지대가 밀집돼 있었어요. 이거를 점령해 버리면 이제 전쟁 수행 능력이 없어져요. 아하. 그러니까 있는 군대를 단숨에 섬멸하고 아하. 전쟁 생산 능력을 잡아버리면 아하. 소련은 이제 싸울 능력이 없어진다. 그러면 혁명이 나서 어허. 스탈린 정권이 무너질 것이다. 어허. 깨끗하게 우린 집에 올 수 있다. 계획은 그럴싸한데 사실 스탈린은 이 끝까지 믿고 있었잖아요. 믿고 있었는데 그 뒤통수를 이제 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시작은 어떻게 되는 거죠? 1941년 6월 22일 네. 독일의 공군기들이 폭격을 시작을 하죠. 어허. 그래서 10곳 이상의 비행장을 폭격을 단행을 시키고요. 그리고 지상 병력들이 움직입니다. 지상 병력들이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준비 포격을 하죠. 그래서 포격으로 일단 적을 무력화시키고 정격전, 독일군의 어떻게 보면 전매 특허인 정격전을 단행을 합니다. 어허. 처음 초반은 정말 독일이 생각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개전 첫날 오전에만 약 1200대가 넘는 이 소련 공군기들을 파괴를 시켰고요. 어이구야. 1200대요. 예. 그리고 수일 동안 독일 공군은 계속해서 러시아군을 난타를 합니다. 이 정도면 뭐 작전대로 거의 됐네요. 그런 착각을 근데 사실 착각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만했어요. 뭐 수십 개 사단이 그냥 한 번에 괴멸이 되고 당시 러시아군은 훈련 장비도 불충분했지만 제일 문제가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령으로 비둘기 날리는 것도 아닌데 모스크바까지 들어가서 네. 상황이 이래? 그러면 저기 막어. 근데 그 부대는 이미 없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되게 지역을 지키는 군대들은 그 있잖아 여기를 사수해야 된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밀어넣는 또 가뜩이나 이게 러시아가 항상 인명 소모형 전투를 좋아하기 때문에 밀어넣기. 그냥 막 밀어넣어요. 네. 근데 독일군 입장에서는 뭐 신나는 거지 뭐.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진짜 별거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밀어넣어가지고 나중에 주코프가 이런 명령까지 내립니다. 네. 왜 적한테 정면 공격을 하니? 어. 전쟁이란 이렇게 봐서 측면에 약한 곳을 쳐라. 네. 정면 공격 좀 하지 마라. 그러니까 거의 인해 전술식의 네. 공격을 또 감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군의 사기가 뭐 말도 끝 올라가고 원래 이게 히틀러가 이걸 극도로 보안에 붙였기 때문에 장군들도 잘 몰랐고 네. 또 알면 반대했죠. 지금 이쪽도 안 끝났는데
어떻게 여기 러시아를 공격하냐 그러니까 그때 당시 독일군 총사령했던 할더도 비관적이었는데 네. 막상 하니까 아이고 되니까 일기에 그렇게 썼대요. 2주면 끝낼 수 있다. 어유 이거 뭐 짧으면 6주, 길면 10주라고 했는데 2주면 된다 하고 했는데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분명히 계획은 어디선가부터 어긋났거든요. 어디서부터 어긋난 거예요? 일단 독일은 소련의 야전 동원 능력을 좀 무시했어요. 네. 요거는 솔직히 좀 여러 가지 좀 조합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독일 사람들은 동원을 하려면 식량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해도 동원이잖아요. 네. 러시아는 사람만 있으면 동원해요. 네. 예. 그리고 정말 이게 잔인한 건데 스탈린도 나중에 그랬거든. 이렇게 전쟁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다른 나라는 이렇게 했으면 자멸했지. 근데 그냥 갈아 넣는 거예요. 그냥 집어넣어서 막는데 네. 6월 말까지, 그러니까 열흘 만에 530만 명을 동원을 합니다. 물론 이게 제대로 동원이 되고 이런 거 편제 이거 아니고 하여간 동원해서 순식간에 13개 야전군을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시베리아에 놔뒀던 20만인가 엄청난 대군이 그때 이제 정보가 들어오죠. 일본은 소련하고 싸울 마음이 없다. 걔들을 이제 모스크 서부로 돌려버리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독일군이 처음에는 끝낸 줄 알았는데 나중에 할더가 이렇게 씁니다. 일개 사단을 격파하면 일개 사단을 편성한다. 그래서 8월 11일이 되면 또 일기장에 이렇게 써요. 네. 우리가 소련을 과소평가했다. 12개 사단을 격파하면 순식간에 12개 사단을 만든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여성 뭐 조종사, 여성 저격병 이런 것도 굉장히 유명한 게 많죠. 소련 여성의 대활약을 우리가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약 100만 명의 이 소련 여성들이 이 참전을 하고 지원을 했어요. 야. 이 어마어마한 숫자고요. 네네. 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저격수나 아니면 전차 운전 혹은 조종사 혹은 뭐 의무병 되게 여러 분야에 종사를 했고요. 네. 실제로 총을 잡는 병력들이 절반 정도, 그러니까 한 50만 명은 최일선에서 전투를 했고 50만 명은 후방에서 지원을 했는데 이 후방 지원한 그런 여성분들조차 실제 교전에 많이 참가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주는 이 숫자로만 주는 이 타격이 있는 게 아니라 당시 독일군은 이 여군이 전투를 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했어요. 여군은 있긴 있었습니다, 독일 내에. 하지만 대부분 다 후방 아니면은 뭐 의무 이런 쪽이었지 최전선에 나와서 총을 잡고 싸운다라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이 러시아 전선에서 소련군 여군과 딱 마주친 독일군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지? 왜 여성이 총을 들고 우리랑 싸우고 있지? 독일은 당장 야 이거 봐라, 이게 공산주의가 얼마나 살기 힘들면 여자도 총을 잡고 싸워야 된다 라고 바로 이 공산주의가 이렇게 나쁘다라고 광고를 해댔죠. 네네. 근데 전선에 있던 직접 총을 들고 싸워야 하는 독일군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이 사람들 생각엔 내가 러시아야, 소련에 와서 전투를 하면 그냥 소련군만 다 죽이면은 전쟁은 끝날 거야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 계산에는 소련 여성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소련군을 다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우리는 소련 사람을 다 죽여야 되는 거야? 소련인을 다 죽여야 되는구나. 공황에 빠지게 됩니다. 네, 근데 동원 능력이 뛰어나서 다 이렇게 참전을 한다고 해도 이 전쟁을 치르려면 뭐 작게는 총알부터 여러 가지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예, 이 산업 시설이 독일군에게 이 피해를 받든지 아니면 점령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요. 독일 쪽에 위치했던 모든 산업 기반 시설을 철수를 하거나 아니면 이전 혹은 파괴를 합니다. 우와. 만약에 뛰어갈 수 있거나 이전할 수 있는 것은 다 기차에 실어서 재배치를 했고요. 뛰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분해나 아니면 이동이 힘들다. 그러면 철저하게 파괴를 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우크라이나 하르고프에 있었던 전차 공장이 우랄 지역으로 이전돼서 니즈길 타길 183 공장이 되죠. 그래서 똑같이 전차를 만들긴 하는데 이게 공장이 이전돼서 안전한 독일 공군의 폭격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안전하게 전차를 계속 생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나폴레옹 얘기 배우면서도 지금 느꼈던 건데 매몰 비용은 자꾸 커진단 말이죠.
근데 청야 전술처럼 지금 진행이 되고 맞아요, 있단 맞아요, 말이죠. 맞아요. 근데 나폴레옹도 계속 진격해 들어갔잖아요. 독일군도 계속 진격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계속 진격은 하죠. 뭔가 처음에 잘 싸웠거든요. 쾌속 전진을 하는데 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더 터져요. 처음에 10주면 된다고 그래서 겨울 옷 준비를 안 합니다. 아이고야. 근데 이게 안 한 게 아니고 사실 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네. 겨울 전에 끝나니까 네. 10주 전이니까 10주면 끝나니까 군대를 어느 도시에 이렇게 배치 이런 계획까지 다 세워요. 어. 그러면 얘들은 막사에서 따뜻하게 지내면 되니까 겨울옷 안 줘도 된다. 네. 나름대로. 그러면 나름대로 이거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25%만 준비하자. 어. 근데 25%만 준비를 했대요. 그럴고 심지어는 뭘 세웠냐면 30-40% 병력을 빼자. 어. 10주면 전쟁이 끝나니까. 빨리만 하면 이게 진짜 이게 뭐 하기 전에 뭐부터 먹는다고 어. 그 계획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어. 그런 거를 다 미리 세워놔요. 어.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을 너무 많이 했고. 그다음에 러시아하고 독일하고 철도 이게 규격이 다르대요. 그렇죠. 그러면 러시아 같은 데 철도로 수송해야 되잖아요. 엄청난 거리를. 그렇죠. 그랬더니 생각한 게 뭐냐면 러시아 그 기차를 노획해서 쓰자. 어. 참 꿈은 야무져. 안 맞아 근데. 아니죠. 러시아 건 맞을 거 아니에요. 아 러시아 소련 철도로. 철- 네. 화차 기관차를 노획해서 쓰자고 그랬대요. 어. 근데 방금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기차는 전부 산업시설 안고 튀어가지고 모든 기차가 저쪽으로 우랄 저쪽으로 다 넘어간 거야. 어. 그 뒤늦게 독일에서 철도를 개조해서 가지고 왔어요. 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상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준비가 너무 안 된 거예요.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심각한 건 어떤 경우냐면 러시아가 진짜 춥긴 추운지 증기기관차 같은 거 이렇게 기차 불 네. 때자. 아, 증기기관차 아니지. 아, 그러니까 기관차는 불 때잖아요. 네. 불이 펄펄 따는데 얼마나 추운지 이게 그 보온벽을 안 치면 엔진이 연료율이 떨어져서 안 움직인대. 그러니까 러시아 기관차는 그게 있대요, 장치가. 엔진 바깥쪽에 이 단열 냉각을 장치가 막아주는 단열 장치가 어. 있는데 독일 기차는 그냥 가다가 화차가 이게 지금 작동 불능인데 엔진이 식어가지고. 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준비가 안 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그야말로 설국이네. 설국 열차 달리다 멈췄네. 네. 아니 근데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비슷한 면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독일이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 세우고 했는데 왜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된 걸까요? 몇 가지 오판을 하는데 네. 정치적인 오판에서 컸던 게 독일 사람들은 이제 들어가면은 공산주의 정권 반대 세력이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실제 당시만 해도 러시아 사람들은 사회주의 이런 거에 개념이 좀 적고 네. 러시아 사람들은 옛날 나폴레옹도 그랬지만 자기 땅은 지켜야 된다. 이게 정권을 지킨다, 국가를 지킨다 이게 아니라 내 땅에 쳐들어오는 애들하고 싸워야 된다. 이런 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정부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자발적인 게릴라 부대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기고 그런 동원 능력이라든가 전투력이 굉장히 세지는 거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제 히틀러의 전술적 실수인데 물론 이건 설이 있습니다. 히틀러의 오판이냐 장군들의 오판이냐인데 전쟁 끝나니까 모든 장군들이 다 히틀러 탓이라고 하긴 했어요. 그래서 뭐 어느 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술적 오판에서 몇 가지 하는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히틀러가 여러 번 공언을 합니다. 나는 나폴레옹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똑같은데 지금. 근데 한 거를 전부 다 해. 그러니까. 진짜 거짓말처럼 다 해요. 네. 그래서 이제는 그걸 고민해 봤어요. 왜 거짓말처럼 다 하면서 그러게. 자기는 안 한다고 그랬을까? 네. 요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나폴레옹이 처음에 노렸던 목표가 모스크바였잖아요. 네. 근데 요건 똑같아요. 소련은 정복해서 내가 직접 지배는 못 해요. 네. 어차피 협상해야 돼. 협상해야 되고 내 친위 정권이 서야 되는 거죠. 네. 그건 똑같은데 네. 나폴레옹은 모스크바를 점령하면 그게 될 줄 알았거든. 네. 그게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히틀러는 모스크바를 제낍니다. 어. 어차피 러시아가 굴복하게 만들려면 네. 나폴레옹처럼 모스크바를 점령할 게 아니라 더 상징적인 곳을 점령하자. 그래서 레닌그라드. 거기가 공산혁명의 발상지 아니냐. 레닌그라드. 그 다음에 나폴레옹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소위 이제 산업화냐, 산업시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전공단 산업시설을 점령하자. 그러면 나는 나폴레옹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 거야. 목표를 달리하면 예. 그런데 이게 진짜로 역사 공부를 이렇게 하면 꼭 망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 역사는 본질을 봐야지 껍데기를 보면 안 된다고. 네. 이게 전형적으로 껍데기를 본 거예요. 음.
당시는 오히려 뭐라고 그랬냐면 육군들은 모스크바를 점령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굴복시키려면 오히려 모스크바를 점령해야 스탈린 정권이 위험해진다. 그 다음에 이 폴란드에서 스몰렌스크를 지나서 모스크바로 가는 그 길이 정확하게 러시아의 가운데를 질러가는 길이고 모스크바를 점령하면 러시아의 남쪽과 북쪽이 갈라지고 동쪽과 서쪽이 갈라져요. 그럼 근대 전쟁은 옛날처럼 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고 산업화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중심을 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모스크바를 점령할 때하고 지금 모스크바를 점령할 때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본질을 안 보니까 히틀러는 피한 거죠. 그리고 나는 안 할 거야 그랬거든. 그리고는 더 자세한 디테일은 연구도 안 한 것 같아. 근데 여기서 나폴레옹하고 똑같은 건 주변 사람들 말 안 들은 거. 그렇죠. 아이고, 그래서 결국은 모스크바를 안 간 거는 나폴레옹과 겉모양만 다르지 기본적으로 똑같은 실수죠. 소련을 굴복시키는 그 포인트가 아닌 엉뚱한 데를 갔다는 점에서는 똑같아. 그리고 그 중간에 나오는 모든 실수는 다 똑같이 해요. 그러면 이 실수예요? 어깨에 눈이 떨어졌으니 생각해야 빨리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도 따라가나요? 그거는 조금 비슷하게 다르게 하는데 어. 나폴레옹은 돌아올 때 헤맸잖아요. 네. 히틀러는 가다가 헤매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바르샤바에서 지금은 벨로루시 공항에서 네네. 스몰렌스크 지나서 모스크바로 가는 직진길인데 네. 거기를 전격전의 영웅이던 구데리안이 치고 나간 혼자 치고 나간 건 네네. 아니지만 구데리안 부대가 중심이 돼서 치고 나가요. 스몰렌스크까지 갔거든. 네. 그 10만 명 남아 있었는데 앞에 부대가 싹 예, 식량 예. 들고 가서 나폴레옹 후위 부대가 굶어 죽었던. 맞아, 그것도 맞아, 맞아. 똑같은 게 왜 어. 나폴레옹이 들어갈 때 스몰렌스크에서 한번 붙었잖아요. 네네. 이때가 똑같이 붙어요. 어. 하다 거기서 한번 댐팡 붙어. 어. 스몰렌스크를 8월 말에 점령을 해요. 여기서 갔으면 9월에 모스크바 들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히틀러가 군대를 돌려요. 아이고. 어디로? 우크라이나로 가라고. 나는 나폴레옹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산업지대를 먼저 먹고 레닌그라드를 먹겠다 그래서 군대가 이렇게. 아이고야. 구데리안 같은 경우는 밑으로 내려가다 다시 올라옵니다. 이때 삥 안 돌고 바로 갔으면 9월 달에는 초에는 들어갔을 텐데 모든 군대가 양쪽으로 갈라져서 헤매게 됩니다. 그러면 독일은 소련 전체는 힘들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모스크바를 함락하겠다고 목표를 새로 세운 거네요. 근데 그렇죠. 하필 이게 진창이 한번 빠지니까 뒤늦게 모스크바로 작전 목표를 바꿉니다. 이제 모스크바를 함락해야겠다라고 목표를 다시 바꾼 건데 왜 모스크바였나요? 모스크바가 소련의 가장 큰 도시이기도 하고요. 나폴레옹 시대랑 틀려진 게 이 대륙 횡단 철도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철도가 관통하는 도시이자 허브입니다. 그래서 모스크바를 점령하면 전술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고요. 사실은 그거보다 더 생각을 해야 될 건 히틀러가 그때 당시엔 전술 전략의 천재라는 그런 자칭, 타칭, 호칭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히틀러 마음대로 좀 변화시킨 게 맞는데 모스크바를 점령을 하면은 이 소련의 이 허브를 교통의 중심지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스탈린을 만약에 우리가 사로잡든지 처단을 한다면 사실 1930년도부터 소련에서는 스탈린이 거의 유일한 지도자, 영도자였어요. 그래서 스탈린을 대처할 그 어떤 존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탈린만 제거하면 소련은 지리멸멸하게 무너져 버릴 거였어요. 그래서 전술적으로도 모스크바를 점령하고 스탈린을 처단하면 전쟁이 쉽게 끝날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9월 30일 모스크바 진격이 다시 재개가 되죠. 그리고 태풍 작전이라고 아주 멋있는 작전명도 갖다 붙입니다. 이 작전의 목표는 겨울 전까지 모스크바를 차지한다. 모스크바를 함락한다는 건데 겨울이 별로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불안합니다. 아니 근데 항상 보면 되게 야무지게 꿈들을 먼저 꾸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9월 30일 얄궂게도 지금 이 시기랑 비슷하네. 근데 우리는 하늘은 높고 너무 날씨 좋잖아요. 천고마비. 그쪽은 안 그런가 보죠?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가 오늘 우리가 겨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러시아는 겨울만 골치 아픈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추워서 겨울에는 전쟁을 못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랬으면 차라리 낫지.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 아, 되니까. 야, 하지 말자. 네, 러시아의 겨울이 무서운 거는 전쟁을 하는 계절이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정말 웃기는 게 너무 겨울이 되면 춥고 얼어붙는데 네. 정작 그때는 어쨌든 도로가 다닐 수는 있어요. 네. 제일 무서운 게 라스푸티차라고 하는 건데 네. 이게 이제 길이 없어지는 계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진창으로 변하는데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한 번 봤는데 탱크가 잠겨갖고 못 가요. 그렇게 비가 와요? 아니 진창이. 아, 진짜? 한 번 비가 흙이 엄청 고운가 보다. 네, 땅이 좋긴 좋아요. 러시아 그 평야가 그 유명한 그 땅이 좋아서 흙이 고우니까 탱크도 들어가서 못 나와요. 와. 그러니까 아마 1년도 안 돼서 투입했던 말이 다 죽어요. 근데 당시 모든 야포나 보급품을 말이 끌었기 때문에 수송 수단이 싹 없어지는 거죠. 1939년 독일과 소련은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고 전쟁에 개입하지 않기로 한다. 그러나 1941년 6월 독일은 불가침 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선전포고 없이 소련을 기습 공격한다. 독일은 단기간에 모스크바를 함락하겠다고 자신했지만 소련군의 저항과 방어로 실패한다. 그해 가을 독일은 다시 한번 모스크바 함락을 시도하지만 겨울 추위가 찾아오고 전술은 난관에 부딪힌다. 그래서 그 시절엔 전쟁을 못 해요. 그럼 정작 어느 때 하냐? 겨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여름이 되면 이 땅이 굳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하는데 이때는 또 뭐가 문제냐면 먼지가 그게 말라 붙어가지고 흙먼지가 날리는데 이게 상상을 초월한답니다. 그래서 그 말랐을 때 진격을 하면 네. 탱크니 차량이 실린더가 그 흙 때문에 다 갈려가지고 모든 엔진이 불능이 돼버려요. 겨울이 되면은 네. 그 보급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밤에 시동을 못 꺼요. 시동을 끄면은 얼어버리고. 그리고 추위가 너무 하기 때문에 연료 소비율이 3배가 넘어요. 여기를 1000km, 2000km를 연료를 보급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난 가능하질 않을 거예요. 트럭에 실어와도 오다가 다 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전차는 또 기름을 얼마나 많이 먹냐고. 그러게. 그러니 이게 가다가 모든 전차 트럭이 사실상 가용 불능 상태가 돼버려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니 여름에는 흙먼지가 날려서 안 돼. 겨울에 비가 내려서 진창이라 안 돼. 그럼 결국은 겨울을 기다렸다 싸워야 되는데 겨울은 엄청 비효율적이야. 근데 비효율적이라도 할 수 있는 게 겨울밖에 없으면 겨울 대비해야지 어떻게 해요? 11월 중순에 들어서서 기온이 이제 영하로 떨어져 버렸죠. 네. 가동을 시킬 수 있는 군 장비들이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었습니다. 게다가 보급들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게 된 거죠. 당연히 보급이 없으니까 군의 진격 속도가 기존에 비해서 점점 너무너무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독일군은 더 이상 사실 보급이 없으면 아무리 강력한 전투력을 가진 군대도 전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가 있어야 싸우죠. 그리고 뭘 먹어야지 싸우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총사령부에 야 도저히 못하겠다. 제발 이거 일단 진격을 멈추고 다시 재정비하자라고 요청을 수차례를 했는데 사실 총참모부는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독일의 패착 중에 하나인데요. 정말 제대로 된 군인들이 있는 총참모부에서 모든 전략적, 전술적, 군사적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히틀러가 미주알, 고주알 다 끼어들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짠 계획에 그 누구도 토를 달 수가 없었어요. 직접 가지만 않았지 그 현장에 안 간 나폴레옹이네. 근데 재밌는 게 보통 왜 잘 되는 사람은 보면 전쟁을 해도 추울 때 해 뜨고 목마를 때 비 내린다 이런 말 있잖아요. 맞아. 근데 이때의 날씨는 어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난번 나폴레옹과 똑같은데 특별히 더 추웠단 말도 있고 뭐 비슷했단 말도 있는데 아까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더 추우나 정상 기온이나 못 살 기온이 이게 마찬가지거든요. 마이너스 20도나 마이너스 30도나. 그리고 이제 겨울이 되면 이때 문제는 눈이 이게 정말 살벌하게 내려요. 트럭이 못 갈 정도로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문제는 그러면 눈을 치워야 되잖아요. 네. 그럼 몸이 얼어붙거든요. 그렇죠. 그때 참전했던 병사의 기록이 하나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보급부대원이었어요. 수송대죠. 네. 지금 민스크에서 스탈린그라드까지 가는데 1,600km예요. 아유.
도대체 1,600km를 어떻게 보급을 하냐고. 트럭이 한 40대 가량 가는데 가다가 길에서 미끄러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한 3대 정도를 버려요. 그리고 눈이 오니까 눈 치우고 얼음 깨고 폭파도 시키면서 가요. 화약도 쓰면서 가는 거야. 중간에 게릴라도 기습당하고 뭐 난리가 나는 거야. 식량도 못 먹어서 애들이 또 굶주려 죽고 이렇게 되니까 호송대원들이 한 번 가면은 전투불능 되는 애들이 몇 명이 돼 죽고 동상 걸려 죽고 그러다 보니까 소모가 한 번 보급 가는데 이렇게 죽어요. 나중에 보면은 장거리 수송 갈 때 100대 트럭을 가면은 운전병 빼고 호송대원이 60명이야. 장교 하사관이 10명. 여기에 또 의사 1명이 붙어요. 군의관이. 그러니 이게 여기서 소모되는 병력이 얼마나 많아요. 가다가 또 반도 못 가. 1,600km를 지금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그래도 어떻게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전쟁터에 이 기반이 제대로 안 다져진 길로 이동로로 이동을 하면요 차량이 보통 20km 이상 속도를 못 냅니다. 해봤자 15km. 그러니까 15km로 이게 공격 안 당했을 때, 네, 그냥 아무도 공격 안 했을 때 15km, 20km인데 공격을 당하면 또 서야 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힘든 그 일을 계속 눈 치우고 얼음 깨면서 가요, 삽으로. 언제 가요, 그 1,600km? 근데 민간 나폴레옹 얘기 지난번에 저희 들었을 때도 그랬는데 차라리 제발 저쪽 군인한테 발견됐으면 이런 말 했잖아요. 민간인들의 공격이나 이런 게 굉장히 두려웠었다고 했었는데 이번 전쟁도 그랬나요? 이번엔 더 했죠. 이제는 뭐 이건 민간인한테 잡히나 누구한테 잡히나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양쪽 기록이 서로 그러는데 소련 쪽 기록은 독일군이 들어와서 뭐 이런 짓 했다 막 이렇게 놓고 독일군 기록은 또 이게 내 말을 볼 때 누가 거짓말해 다 맞는 말 같아. 독일군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전쟁 범죄자가 아니라 그냥 정찰대가 나갔다 포로가 됐다. 아니면 무슨 야전병원이 기습을 당해서 점령을 당했다. 그러면 얘들을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거의 난도질을 해서 죽여요. 그리고 보통 군인들은 철모를 가지고 민간인을 구별을 하는데 얘는 게릴라도 많은 데다가 철모 안 쓴 병사들이 그렇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인인지 뭔지 구별을 못 해요. 그게 와서 죽인단 말이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다 쏘는 거예요. 애고 어른이고. 그러면 또 저쪽에서는 또 찢어 죽인다 이렇게 되니까 정말 전쟁 자체가 너무 가혹해진 거죠. 그리고 그런 것도 봤어. 소련군이 처음에 100개 사단이 막 붕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포로를 어마어마하게 잡잖아요. 그쵸. 독일군이 쥐 먹을 것도 없는데 이래서 이제 포로 학대가 또 일어나는데 기차에 태우고 수송을 하는데 기차에 가다가 기관차도 얼어붙는 반에 그렇죠. 가다가 애기 얼어 죽는 거야. 죄수들, 포로들이. 그랬더니 시체로 벽을 쌓아서 추위를 막으려고. 얼어붙으니까. 그래서 화차마다 시체로 벽을 쌓아서 가더라.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인간성이 붕괴되고 공황이 오고 그렇죠, 그게. 그렇죠. 근데 겨울 전쟁이라는 게 더 어려운 전쟁이 맞긴 하죠. 제가 가본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에도 아프가니스탄도 사실 지형이 되게 여러 가지인데 제일 추운 지역은 동부 지역입니다. 파키스탄하고 붙어 있는 산악 지역인데요. 11월에서 3월 정도가 겨울인데 눈도 너무 많이 올 뿐만 아니라 기온이 정말 급강하를 해서 모든 군사작전을 하기가 힘들어요. 심지어 평소에는 잘 날아다니던 헬리콥터도 그 기온이 너무 떨어지면 산악지역에서 그 정도의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좀 약간 불문율 같은 게 있는 게 어차피 공격하는 입장도 공격하기 힘들고 수비하는 입장도 수비하기 힘드니 11월부터 3월까지는 약간 휴전 같은 상태예요. 그냥 뭐 우리 휴전하자 하고 손은 안 맞잡았지만 이 자연의 힘으로 암묵적으로. 그냥 암묵적으로 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에 전투가 벌어졌다. 양쪽 다 이게 좋은 경우를 못 봅니다. 만약에 땀이 흘러서 일반적으로 조금 추우면은 땀이 흘렀다가 마르겠죠. 그런데 그 정도로 살인적으로 추우면 땀이 흐르면 마를 새가 없이 이게 바로 동상하고 직결이 돼버려요.
게다가 총상을 입었다든지 아니면 뭐 몸에 상처를 입었다. 일반적인 여름이나 아니면 평상시 기온이면 쉽게 처치를 할 수 있는 게 겨울에는 처치가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겨울은 그 제가 본 겨울의 전쟁터는 정말 쉽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네, 얘기만 들어도 정말 춥고 아픕니다. 네, 그럼 11월에 이미 독일은 공격 능력을 잃은 셈인데요. 결국 독일의 모스크바 함락은 어떻게 되나요? 12월 초 독일군의 천병 부대가 이 소련의 심장이자 이 모스크바를 상징하는 크레물린의 첨탑이 보이는 곳에 30km까지 접근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더 이상 전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12월 5일 날 이 소련군은 시베리아에 주둔하고 있던 이 완비된 사단들을 모스크바 쪽으로 끌어올리죠. 그래서 독일군을 이제 협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군은 진격도 못하지 협공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죠. 1942년 1월까지 소련군은 독일군을 100km까지 후퇴를 시켰죠. 모스크바에서 오히려 독일군을 100km를 밀어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모스크바에 대한 위협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네, 결국 독일과 소련의 독소 전쟁에서 자신만만했던 독일의 모스크바 함락은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이 모스크바 공방전은 독일과 소련 두 나라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우리가 뭘 좀 배워가면 될까요? 사실 전쟁은 이걸로 끝나지 않았고 독일군도 전투력은 상당히 저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소련군도 굉장히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참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구조인데 중요한 건 당시 독일군 사령관들은 후퇴하자고 그랬죠. 여기서 히틀러가 나폴레옹의 마지막 실수를 저지릅니다. 뺄 때 안 빼는 거. 거기서 멈춰서 싸우라고 그래요. 그 바람에 결국 스탈린그라드의 비극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사실상 독일군 주력이 러시아 땅에서 몰살되죠. 차라리 그때 뺐으면 그 뒤에 어떻게 됐을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이제는 러시아군이 1600km, 2000km를 진격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을 거고 오히려 잘하면 협상으로 갈 수도 있었을 텐데 거기서 독일군 주력을 녹여버리면서 나폴레옹의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간은 역사를 배우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실수를 다시 되풀이하지 말라라는 거죠. 하지만 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면서도 계속 실수를 하는 게 인간의 오만 때문입니다. 네. 우리나라 역시 굉장히 많은 역사가 있죠. 영광의 역사도 있고 오역의 역사도 있습니다. 보통 영광의 역사를 기억하길 좋아하죠. 왜냐하면 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역의 역사에서 더 많은 점을 배울 수가 있죠. 역사를 잊은 민족은 결코 앞으로 발전을 하지를 못할 겁니다. 네, 역사를 통해서 현재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또 지혜롭게 대처해야 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라고 전해주셨는데요. 기억하지 않아야 할 역사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더 많은 역사 이야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이 배우는 건데도 또 배웁니다. 나는 저들과 달라. 나는 그와는 달라. 왜 저렇게 바보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근데 인간은 누구나 그 실수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다시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나 자신도 나를 좀 바라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다음번엔 더욱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